네, 제 판단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조금 의도를 가지시고 저와 이렇게 이대경 선교사님을 바꾸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잠깐 옆에 세션에 다른 모임에 좀 가서 도취돼 있어서 좀 늦긴 했는데 거기에 청소년들 수백 명이 모여서 뉴스 읽기, 뉴스 일기 그리고 뉴스 체커톤이라는 좀 못 들어보셨을 가능성도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수백 명의 청소년들이 이 시대의 그 뉴스를 어떻게 읽고 일기를 쓰는가 또 그 체크하는 그거를 보고 야 우리 GPTI 미래에 청소년들 수백 명이 모여서 선교 읽기와 선교 일기, 선교 체크톤을 할 수 있는가 잠깐 제가 고민하다가 조금 늦게 됐습니다만 아마 또 뜻이 있어서 이렇게 순서가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앞에 얘기는 별로 안 중요해서 제가 여러분 전문인 선교사와 목회자 선교사의 비교 좀 도전적인 좀 질문이라고 보여지면서 또 한편으로 보면 뭐 저런 그 강의가 필요한 건가 그냥 다 선교사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좀 약간 좀 딜레마가 있는 그런 강의 제목을 좀 잡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어떤 선교 세미나에 모였을 때 여기서 누가 목회자 선교사고 누가 전문인 선교사인 걸 구별하실 수 있습니까? 얼굴을 보고 알 수 있을까요? 복장을 보고 알 수 있을까요? 이 사사기에 보면 재미난 표현이 있어요. 그 길르앗 소생의 기생의 아들인 입다가 부르심을 받아서 사사가 돼서 그건 에브라임의 일부였죠. 근데 나가서 암몬 자손을 이제 이기고 돌아와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그 전쟁에 참여하기 싫었던 에브라임 사람들이 왜 우리를 안 불러서 같이 안 하게 못했냐. 그래서 이 입다는 화가 났죠. 처음에 같이 하자고 할 때는 안 오고 지금 다 승리하고 나니까 이제 수저 하나 얹으려고 저렇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전쟁이 났어요. 그래갖고 이제 입다가 이겼어요. 그리고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제 도망갈 때 이 사람들을 나루토에서 잡아서 죽이는데 발음을 시켜요. 쉿볼렛 했는데 이 에브라임 사람은 쉿볼렛을 못해요. 쉿볼렛. 그러면 잡아가지고 죽였다는 거죠. 이 옛날 경상도 분들은 쌀이라는 말을 잘 못했다고 그래요. 요새 경상도 사람은 다르겠죠. 쌀 열가마 하면 살 열가마. 그러면 그렇게 이제 구분을 했다는 건데 목회자 선교사와 이 전문 선교사 구분이 가능할까요? 제가 이제 구분법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 두 가지 정도의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이런 세미나가 있을 때 저 뒤에서 목사님 했을 때 돌아보는 분은 목사님이에요. 안 돌아보고 가만히 계시는 분들은 전문인 선교사예요. 네, 또 한 가지 이제 제가 현장에서 경험상 이제 알게 된 거고 두 번째는 1880년대에 한국에 최초로 온 선교사가 누구냐 했을 때 전문인 선교사들은 알렌 선교사라고 그래요. 목회자 선교사들은 이제 언더우드나 아펜셀러를 얘기해요. 그 질문을 딱 해보면 이분은 거의 목회자구나. 특히 장로교 분들은 아펜셀러, 언더우드, 감리교 분들은 아펜셀러를 얘기해서 그게 하나의 이제 구분점인데 이제 오늘날 서로 이렇게 영역이 막 이제 뭐 혼용되고 자기 영역이 막 독특하지 않은 시대에서 뭐 이런 구분이 좀 필요하긴 하는데 좀 구분이 필요한 거는 아까도 앞에도 많이 하셨지만 이제 세계 선교의 흐름이 전문인 선교의 흐름으로 이제 가기 때문에 우리 한국만 좀 더 기형적으로 목회자 선교사가 많아요. 제가 알바니에 있을 때도 70%는 평신도 전문인 선교사들이에요. 한국만 그때 당시 저만 전문인 선교사, 한국에서 파송된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 목회자 선교사. 목회자 선교사가 많은 이 분위기 속에 교단이 주도하고 또 재정이 주로 교단에 목회자들에게 주로 있는 상황에서는 아무리 우리 파워라든지 여러 곳에서 전문 선교 키워보자 해도 잘 안 돼요. 재정이 우리한테 돌아오는 게 전체 재정의 뭐 몇 프로밖에 그것도 전문 선교사들이 막 이렇게 후원하는 수밖에 없지 목회자들이 또는 교단이 전문 선교 키워보자 해가지고 후원하자 이런 분위기가 별로 없어요. 그게 이제 전문인 선교가 더 클 수 없는 우리의 환경적 어려움들. 그러려면 좀 이것의 역전 현상이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도로 오늘 좀 말하게 됐습니다.
네, 뭐 저에 대한 소개는 넘어가기로 하고요. 여러 책들을 썼는데 제가 이런 책들을 쓴 것을 여러분에게 좀 도전하는 거는 전문 선교가 살려면 역시 전문 선교에 관한 책들과 연구와 논문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목회자 선교사보다 더 많이 나와야 돼요. 물론 수는 적어요.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지금은 6대 4 정도예요. 목회자 선교사가 60%, 전문 선교가 40%예요. 그러나 어떤 선교 대회를 가보세요. 거기 강의로 오시는 분들의 90% 아니 거의 100%는 다 목회자 선교사예요. 전문 선교사가 강사로 초빙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제가 가끔 전문 선교, 의료 선교에 대해서 조금 얘기할 수 있는 정도 세션에서 그것도 메이저 세션에서는 다 목회자 선교사들이 하는 분위기죠. 그러니까 저희가 좀 더 분발해서 또 이 전문 선교에 나가신 분들은 책임지고 자기가 전문 선교에 관해서는 몇 권의 책을 낸다든지 연구 논문을 낸다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뭔가 전문 선교를 해보려고 하면은 아 여기에 다 재료가 있네, 여기에 뭔가 참고 문헌이 있네, 여기 참고 자료 인용하면 되네, 이렇게 될 수 있어야 미래적으로 우리 전문 선교가 활성화됐다, 그 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 책들을 썼는데 여러분에게도 이런 책들을 좀 많이 쓰시도록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 선교사 통계 크림과 KWM에 의해서 22,204명, MK가 2만 명 정도. 뭐 MK에 대해서 오늘은 우리가 다루지 않겠지만 역시 MK는 현지 문화를 겪은 아이들이죠. 우리 어른 선교사보다도. 그렇기 때문에 현지 학교도 많이 다녔고 또 어떤 선교사님들은 의도적으로 아이들을 거기에 학교로 보내고 또 거기 대학까지 다 보냈어요. 그렇다면 걔네들은 완전 그 현지 문화가 한국 문화보다도 더 뛰어난 애들이기 때문에 역시 MK를 통한 다음 세대 넥스트의 제너레이션의 선교는 그들 손에 많이 맡겨야 되지 않는가. 그 소중한 자산들을 우리가 잘 키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여기 뭐 내용은 그냥 읽어보시면 다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한국 선교사 사용 내용은 이제 그 KWMA는 이렇게 28가지로 분류를 했어요. 거기에 어떤 이제 얼마나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가, 뭐 중복도 될 수 있죠. 우리 선교사들은 서구 선교사하고 조금 달리 서구 선교사들은 거의 한 분야를 끝까지 사역하는 형태가 많아요. 근데 저희는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하기 때문에 나중에 뭐가 메이저냐 이렇게 얘기하면 참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저희 GMP도 이제 매년 선교 보고를 내라고 하는데 보면 여기 28가지 항목, 그리고 복수 선택 가능. 왜냐하면 저희의 선교는 한 개만 해가지고는 충분한 열매를 맺기가 쉽지 않아요. 또 한 개만 사역해가지고는 그것만 교회에 보고하면 교회에서 그것밖에 안 했냐 이렇게 답신이 와요. 그럼 할 수 없이 이것저것 다 좀 많이 해서 사역을 많이 한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열매, 저기도 열매. 어린 사역도 잘했습니다. 또 나가서 노방전도도 잘했습니다. 의료사역도 잘했습니다. 이렇게 좀 하면 우리 이제 보고를 들으시는 분이 아 사역 참 많이 했네. 근데 제가 의료만 잘해갖고 이제 환자 몇 명 받고 그들 중에 몇 명을 잘 치료했습니다만 보고하면 교회에서 이 친구가 선교를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이제 역질문을 받으니까 그렇게 되기가 어렵죠. 자, 이거는 뭐 거의 이제 완성된 저희 의료 선교 모델 또는 전문의 선교 모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좌측은 역시 전임 사역자로 목회자들이 사역하는 형태라고 볼 수 있어요. 아래 사역을 함으로써 이제 제자를 만들고 지역교회 사역, 아니면 반대로 지역교회를 먼저 만들고 또 거기서 제자들을 찾고,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는데 우리 일부 또 전문의 선교사들은 이런 사역을 하면서 기독 공동체 사역, 그 나라의 이 교회가 아닌 다른 공동체들을 잘 만들어내는 사역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측은 그 전문 선교사들이 주 우선으로 해야 되는 메이저 사역이라고 생각이 들죠. 여러 가지 저런 사역들을 하고 비즈니스도 하고 뭐 다 하면서 그게 현지 사회의 봉사의 개념의 접근, 사회적 접근이 되죠.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 자기의 일터 현장 속에서 개인과 사회의 변화가 일어나요. 자기가 만난 사람들, 사업하는 사람들, 관계 가진 사람들, 진료해 준 사람들이 예수를 믿거나 또 예수에 관심 갖거나 하면 그들을 이렇게 통해서 그들 중에 신자 그룹과 비신자 그룹이 생겨요. 근데 비신자 그룹이 많아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실패했다 이렇게 보는 것은 섣부른 판단이에요. 이 비신자 그룹들이 결국은 나중에 다 저의 사역들의 우호 세력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허드슨 테일러도 어느 날 그 아주 성난 군중을 만나서 위기를 당할 뻔했어요. 그때 누가 도와줬냐면
그의 중국어 선생이 등장해서 이 분들은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중국어로 설명해 주므로 성난 군중들이 몰려간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예수를 믿지 않아도 우리 선교사들에게 굉장히 우호적인 세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비신자 그룹이 되더라도 또 크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기독인들 중심, 신자들 중심, 하나님의 자녀들 중심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또 불신자들에게도 해를 허락하시고 또 비를 허락하시고 먹고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일부예요. 그들도 우리의 이웃사랑의 대상인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 전문인들은 이쪽에 사역하시는 분들보다도 훨씬 더 폭넓게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로잔도 우리 빌리그레암의 전도와 복음의 좌측에 좀 더 강조가 된다면 우리 존 스토트는 우측의 사회 참여를 강조했죠. 지금은 양 두 개가 홀 가스펠로 홀 처치가 홀 월드에 이렇게 결론이 났지만 보면 결국 그것이 이렇게 잘 조정이 됐다고 볼 수 있죠. 선교사는 좌측의 사역도 해야 되고 우측의 사역도 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게는 되지만 이 우측의 사역을 잊지 말아야 되고 특별히 우측의 사역에 있어서는 전문인 선교가 더 우선이다. 그래서 전문인 선교와 목회자 선교사의 결국 사역 비교에서의 정체성은 뭐냐면 뭐를 메이저로 두느냐 하는 거예요. 뭐를 메이저로 둬야 되느냐. 자, 전문인 선교사 중에서도 좌측을 좀 더 우선하겠다는 분이 있고 현지의 필요가 좌측이 좀 더 강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분들은 신학을 더 좀 더 공부해서 또는 선교학을 공부해서 좌측을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죠. 그러나 우측의 사역에 메이저를 갖는 분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안식년에 신학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하나님 나라에 맞지 않은 조금 이게 소모적인 일이에요. 오히려 우측에 자기의 분야를 더 전공시킬 수 있는 비즈니스 영역이나 교수 영역이나 가르침 영역이나 또 IT 영역이나 그런 영역에 좀 더 공부를 해서 서구에 와서 공부하거나 한국에서 공부해가지고 자기의 분야를 좀 더 강화시켜서 리인포스 시켜서 이제 자기의 사역이 현지에 가서 더 확장되도록 더 깊어지도록 더 전문화되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혼동하지 않도록 한국의 분위기는 쉽게 와서는 MA를 하거나 MDV를 해서 목회자가 되는 것이 쉽게 가는 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해요. 자기의 분야에 맞는 것을 안식년에 준비해서 제2, 제3의 사역을 준비하려는 태도가 우리 전문인들에게 많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전문인과 목회자의 비율 6대4나 7대3 정도예요. 그리고 GPTI 출신, UBF 출신들은 뭐 목회자들이 있긴 하지만 많지 않고 OM이나 웨기나 인터버스가 인터서브 그리고 많은 의료단체들은 목회자보다는 전문인 선교사를 많이 파악하고 있죠. 또 밑에 보면 자비량 선교사들이 한 3,665명인데 저분들이 모두 다 또 전문인 선교사라고 볼 수는 없어요. 목회자 선교사들 중에도 좌측의 사역을 잘 하기 위해서 또는 비자를 얻기 위해서 우측의 사역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또 하다 보면 거기에 빠져가지고 좌측의 사역들은 나중에 좀 하고 우측의 사역을 좀 더 집중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까 처음 말씀드린 서로 이제 많이 겹치고 혼용되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 자비량의 많은 부분들은 전문인 선교에 좀 더 해당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글쎄요, 지금 한국 이제 선교단체와 교단에서 1년에 선교비를 쓰는 비용들이 1,몇백억 정도. 근데 모든 단체가 KWM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전체까지는 나오진 않지만 1,000억 이상, 한 2,000억까지 사용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언제까지 이 재정이 과연 유지될 수 있을까 하는 건 저기한테 또 다른 퀘스천 마크. 앞에 누가 가셨죠? 뭐니 해도 money인데 예수님 다음으로 제일 중요한 건 돈이라는 걸 우리는 선교사들은 현지에 잘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오죽하면 목사님이 이렇게 그 현지에 와서 뭐가 제일 불편하고 어렵냐. 그랬더니 이 선교사가 돈 달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뭐라고 표현하면 don't worry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don't worry. 그랬더니 목사님이 아주 이해하셨어요. 돈이 월이구나. 그래서 선교비를 뭐 증액했다는 농담 아닌 농담이 있는데 예수님 다음으로 중요한 건 정말 돈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돈에 많이 쏠리는 곳이 사역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쪽에 또 사역의 필요가 있는 것이니까 그거를 고려한다면 우리의 전문인 선교도 목회자 선교도 포함해서 미래 선교는 현지에서 자기들이 이제는 먹을 것에 대해 입고 살 것에 대해 자비량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도전을 줬으면 좋겠어요. 저만 해도 그래요. 제가 만약에 처음 나갔을 때 자비량해라 이랬으면 나가서 아마 치열하게 자비량하려고 노력했을 거예요. 근데 후원 받아서 해라. 그러니까 돈에 대한 개념이 약하니까 현지에서 오히려 놀고 좀 휴가 가지려고 하고 안신전 가지려고 하고 한 치열함이 좀 부족하게 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스스로 후회하는 부분이에요. 과거가 옳다 하더라도 선교라는 부분은 특별히 성경이 아닌 한 과거에 옳다고 해서 지금이 옳다고 볼 수 없어요. 제가 만난 이제 영국 선교사한테 야 옛날에 너 영국 선교사들은 전쟁할 때 보면 당당히 나가갖고 서서 쏘고 이러지 않았냐? 그랬더니 저한테 뭐라면 이제 crazy 그랬어요. 옛날에는 그렇게 전쟁할 때 이렇게 막 총 쏘고 서서 당당하게 죽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했지만 누가 지금은 그렇게 전쟁을 다 엎드려서 참호 속에서 막 헬멧을 쓰고 총을 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과거의 방법이 항상 옳지 않은 거예요. 한국의 이 과연 선교 재정이 지속성이 있느냐? 아까 사역 지속성 얘기했는데 재정 후원의 지속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게 이제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되죠. 교인 수가 주는데 아무리 교회가 뭐 이렇게 선교 미션을 처치를 하고 많이 동원을 하더라도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그러면 우리가 더 많은 선교 동원 10만 뭐 100만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 숫자로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우리가 리서치 앤 디벨롭먼트라면 재정의 후원이 있지 않는 한 그건 유지가 될 수 없는 공허한 용어예요. 자, 전문인과 목회자를 비교하면 장점, 단점. 네, 장점과 강화의 단점의 보완이 필요하죠. 그래서 다음에 설명할 이제 폴리센트릭 미션이 나오게 되는데 제가 교회 개척을 경험한 건 목사님하고 같이 하면 집사나 전도사 취급을 받아요. 또 현지에 있는 선교사님이 그렇게 목사 선교사님이 취급하지 않더라도 단기팀이 오면 알 수 있어요. 단기팀이 와서 또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오면 이 전문인 선교사가 열심히 옆에 돕는 걸 보고 아유 집사 역할을 잘해줘서 고맙다고 전도사님 역할을 해서 고맙다고 이렇게 인사를 하죠. 다른 역할을 말하기 참 어렵잖아요. 전문인 선교사로서 역할 잘해주고 이런 표현 용어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 안에 이 전문인들끼리 하면은 좋긴 해요. 서로 이제 수평적인 그게 되는데 이제 고린도전서 1장의 현상이 나타나요. 나는 바울파. 그러니까 현지인들 중에 한 50명이 왔잖아요. 그들 중에 나는 심재두파, 나는 요기파 하는 그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서 자기들끼리 또 경쟁하는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의료 전문인들끼리 하는 게 제일 편했어요. 저는 샬롬 1, 2 교회 개척을 하고 여러 교회를 개척했는데 역시 의료 전문인들, 자기와 같은 뜻의 분야의 전문인들끼리 하는 게 가장 좋은 열매와 효과를 냈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현지인들과의 교회 개척은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상호관계나 재정으로 인한 관계성이 어려움이 생겨요. 스스로 자립하기 어려우니까 이제 선교사가 이렇게 계속 좀 재정적인 것을 공급해 줄 수밖에 없고 또 저는 이제 현지 분들을 한국에 있는 한 대여섯 개 교회가 후원하도록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쪽에 직접 영어로 선교 편지를 보내고 후원을 받도록 하는데 그 재정을 전달하는 게 거기서 한국에 송금이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저의 구자를 통해서밖에 송금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제가 이 선교사 현지인 지도자가 뭐라 하면 당신이 나의 치프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참 이게 어려워요. 이 자립성을 주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 이 상호관계와 재정으로 인한 관계성의 어려움을 극복해야 되고 현지인 스스로 하는 게 사실 선교 원리에 가장 많아요.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빈손 들고 나가서 주님을 믿고 사역하도록 우리 마치 페이스 미션처럼 현지에도 페이스 미션을 전달해 주는 게 가장 그 효과적인, 가장 성경적인, 가장 영적인 원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선교대와 강사들 아까 말씀드렸죠. 자, 보세요. 목회자가 아니고서는 이런 주 선교대에 전문의 선교를 강사로 세우는 일이 거의 없어요. 이건 이제 저희 대 뭐 세력이 약해서라든지 뭐 이러기보다도 여전히 이런 걸 주도하는 것이 교단이 많고 또 다음에 이 선교대를 하려면 재정이 많이 필요한데 이 재정의 대부분이 다 교회에서 나오니까 지금 이제 한국의 로잔대도 내년 2024년 9월에 있는데 물론 전문인 파트에 제가 전문인 선교위원장으로서 한 100명 이상이 참여하기는 해요. 평신도들이. 그러나 400명 정도는 여전히 목회자들. 이게 이제
로잔의 3차 케이프타운 대회 때도 평신도들이 80% 이상 참여했어요. 근데 우리는 그 퍼센트를 갖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의료 선교사들을 많이 했는데, 이 의료 선교사뿐만 아니라 전문의 선교사들에 속한 교단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전문의 선교사들을 받아주는 그 선교단체들이 많지 않다는 거죠. 더군다나 교단들은 뭐 전문의 선교에 대한 아직도 이해가 어렵기 때문에 내가 전문의 선교사로서 당신 교단의 선교사로 신청합니다 했을 때 선한 반응이 나오기가 만만치 않은, 또 이제 신학을 요구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 요구하든지, 최근에도 보면 시드 인터내셔널 제가 이렇게 뒤져봤는데 거기도 보면 신학 교육을 받은 사람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전문의 선교사들이 거기에 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의료 선교사의 사역은 우리 뭐 의료와 관련된 것이 많지만 참조할 부분이 있어요. 역시 전문의 선교사들이 보면 현장의 풀뿌리의 사역에 더 접근성이 많아요. 그쪽에 잘 내려가고 그분들과 정서가 잘 통해요. 왜냐하면 현장에 있는 사람들도 대부분 다 평신도잖아요. 나도 평신도다. 그러니까 어떤 이 감정이입이라든지 감정의 동질성들, 수평적인 접근이 잘 돼요. 목회자들은 그 부분에서 항상 이렇게 내려가려는, 또 제국주의적인, 또 무엇을 시해하려고 하는, 또 내가 만든 교회에 당신들이 참여하는 이런 형태가 많아요. 그분들 비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접근성이 좀 그래요. 예, 선교사들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거는 뭐 사실 목회자들이나 우리 전문의 선교사들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폴리센트릭 미션이라고 이번 로잔에도 이제 중요한 주제로서 다루게 되는데, 이제 유니센트릭은 자기가 가서 자기가 전문성을 갖고 자기 부부 중심으로 이렇게 사역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역의 폭이나 깊이가 넓지 않아요. 최근에 이제 폴리센트릭 미션이라고 해가지고 뭐냐면 다양한 리소스들이 한 교회나 한 팀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동원이 돼가지고 선교의 목표를 같이 이루자는 것인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원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한 예로 이제 한 십몇 년 전에 우리 안양 샘병원을 중심으로 아프리카 스와질랜드에 의과대학을 설립하자 하는 그게 있어가지고 그 첫날 이렇게 발제 모임이 생겼어요. 거기 이제 샘놀이 홀에서. 근데 이제 5명의 발제자로 있었는데 제가 두 번째 발제자로 했는데 안 된다고 딱 선언했어요. 첫 번째 발제자는 거기 갔다 온 분인데, 거기 스와질랜드에 뭐 부총리가 서류를 줬다, 또 보건성에서 뭐 보건부 장관이 서류를 줬다 하는데 제가 뭐라고 하냐면 그 서류들 다 휴지라고 했어요. 아프리카 서류들은 휴지예요. 그 약속은 다 휴지예요. 근데 그거 갖고 믿고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딱 제가 그래도 계속 추진을 하는 거예요. 막 캐나다 밴쿠버에서 모여가지고 그 월드뷰 세계관 거기 홀에서 모여가지고 막 또 샘병원의 오너들과 이 사람이 다 모여가지고 이걸 끝까지 추진하자 하는데, 그날도 저만 반대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까지 안 되고 있죠. 왜냐하면 이런 프로젝트 사역들, 특히 아프리카에서 프로젝트 사역은 만만한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제가 근데 딱 한 가지 얘기한 게 있어요. 이러면은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뭐냐면 서구 친구 한 명이 풀타임으로 나와서 이 의과대학 프로젝트를 진행하겠다 그러면 내가 찬성하겠다. 왜냐하면 제가 알바니아에서 본 서구 친구들은 한 명이 정말 R&D를 잘해요. 그리고 R&D를 이렇게 급하게 하지 않아요. 수십 년을 진행하면서 이 일을 이루어가요. 그래서 제가 서구 친구 한 명이, 특히 대학에 나온 친구가 만약에 이 의과대학 프로젝트를 위해서 사무총장으로 들어와서 하겠다 그러면 내가 지지한다. 그런 사람을 찾지를 못했어요. 사실은 그게 보면 이제 폴리센트릭 미션의 한 분야인데, 우리 한국의 선교사들의 장점은 열정이에요. 그래서 리서치 앤 디벨롭먼트는 아주 약해요. 그래서 서구 친구들하고 좀 같이 혼합을 해서 일하면 굉장한 시너지를 낼 수 있는데 우리가 그런 부분에 열리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 파워 사역이나 여러 사역에서도 이 서구에 있는 친구들, 아니면 하다못해 2세대, 3세대의 우리 한국인들을 받아들면, 얘네들은 그래도 서구에서 교육을 받아가지고 R&D에 굉장히 익숙해요. 어렸을 때부터 에세이를 쓸 줄 알고 막 이래가지고 그런 논리적인 부분에서 꾸준히 컨스턴트하게 퍼시스턴트하게 하는 데 있어서 한국 사람이 당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여러 리소스들을 찾는 것이 앞으로 한국 선교의 발전에 아주 중요하겠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잘 아시죠? 그런데 현장에서는 사실 이 5가지 사역으로 저희가 접근하는 게 맞아요. 영적 공허를 도와줘요. 그들의 질병을 도와줘야 돼요. 그들의 가난을 구제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들의 교육의 어려움들을 해결해 줘야 돼요. 파워가 이런 것도 있고 병원 사역에 여러 가지를 하는데 마지막에는 이제 리더십을 세우는 게 아주 중요해요. 자, 선교사들의 자기의 정체성. 선교사가 자기 누군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 복음을 전하는 사람. 이렇게만 하기에는 자기의 역할이나 사명 면에서 좀 약해요. 사도행전 13장을 보시면 선교사의 정체성을 알 수 있는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이 신약에서는 선지자의 끝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에요. 그리고 나서 다른 데 보면 누가 보면 안나가 선지자라고 돼 있어요. 여선지자. 그 외에는 선지 개념이 없는데 감히 이 사복음서를 넘어선 사도행전에 안디옥 교회는 AD 45년에 개척했는데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자,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와 교사가 있으니 해가지고 5명이 나와요. 선지자는 세례 요한이 끝인데 세례 요한도 일찍 죽었고 근데 왜 AD 45년 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와 교사가 있느냐. 그래서 우리 선교사는 앞에 선자는 제가 본 선지자예요. 교사는 교사예요. 선교사에겐 두 가지 중요한 역할이 있는데 프로페트 하나는 티처 역할이 있어요. 그러면 이 선지자의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 예언이에요. 미래를 보고 이 현재의 백성들을 리더십으로 이끌어주는 거예요. 선교사의 중요한 역할은 이 현지의 학생들, 이 현지의 사회를 보고 이 사회와 이 현지인들과 교회가 미래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연구하면서 심지어는 필요하면 현지 학교를 다니면서 사실 이 파워와 대학에 성공하려면 거기에 맞는 선교사들은 현지의 대학 좀 나와줘야 돼요. 그래야 현지 대학을 제대로 이해하고 접근하는 거지 어느 날 불쑥 가서 한국적인 것을 막 이식해가지고 접근한다? 그것이 열매가 없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 노력과 열정과 기도로 열매가 있겠죠. 그러나 정말로 선교의 두 가지 중요한 요소인 이 인카르네이션과 아이덴티피케이션을 하려면 현지의 대학 쯤은 나와야 돼요. 그리고 이 대학도 롱텀하게 봐야 되죠. 이게 중요한 것인데 이 리더십 기반에서 현지의 리더들의 미래를 보고 이분이 어디로 가서 공부하면 좋겠다. 어떤 분야를 준비하면 좋겠다는 것을 예언적으로 해서 투자해 줘야 돼. 한국에 와서 필요하면 한국에서 공부시키고 미국 가면 미국 공부를 시키고 또 어떤 것을 교육시키고 신학이 필요하면 신학의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제대로 된 교육을 시켜주는 그 예언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선교사들의 중요한 역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티칭하는 거예요. 교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그것을 항상 잊지 말고 이제 선교사들은 자기에게 선지자적인 역할이다. 그 다음에 이 나라의 미래를 보고 우리 현지인들을 세우고 현지인들에게 투자해주고 교육시켜서 미래의 지도자로 준비하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겠습니다. 결론. 전분이가 목회자가 대화 협의를 통해서 평등하게 사역하기를 바라요. 아까 우리 서구의 신학자들이 한국 교회를 어떻게 보느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어떤 신학자들은 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카톨릭을 많이 비판하죠. 왜냐하면 교황이 무호소를 주장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 신학자는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야 우리가 카톨릭을 비판하지만 한국에 보니까 교황이 너무 많더라. 예,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 전문성을 따라 역할을 분배하고 아까 폴리센트릭 미션의 개념에서는 목회자가 우선인 게 아니에요. 그분은 이제 중요한 기능의 한 부분을 다지하고 전문인 또 전문인 안에서도 또 한 분야만 있다고 선교제에서 다 성공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분야들이 같이 폴리센트릭하게 해야 되고요. 지금 우리의 선교는 벌써 10몇 년 됐어요. 20년 가까이 됐어요. 그 인터서브에 우리 사무엘 국제 대표가 와서 또 이런 강의를 했어요. 이제는 리소스, 자기가 모든 리소스를 한 교회가 다 갖고 어느 단체가 다 갖고 사역하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릴레이션십을 갖고 이쪽이 갖고 있는 거를 내가 좀 도움받고 저쪽에 있는 것들을 갖다 같이 쓰고 잠깐 저 팀을 불러서 단기팀으로 사역하고 릴레이션십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됐고요. 전략 이제는 거의 다 드러났어요. 새로운 전략? 이건 표현이고 말의 장난이에요. 이젠 시너지가 중요한 거예요. 좋은 전략을 갖고 있는 사람을 다 데려다 쓰면 되는 거지 내가 다 전략 개발하고 연구하고 시간 쓸 필요 없죠. 좋은 전략을 이미 했고 선교적 경험을 통해서 좋은 열매를 거둔 그 팀을 데려다가 우리가 사역하면 되는 거지. 같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또 그런 팀을 만들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개척한다? 지금은 개척할 지역이 물론 미준도 동족을 통해 조금 더 있겠지만 지금은 파트너십이 중요해요. 그쪽 지역에 잘 사역하고 있는 팀에게 우리의 에너지를 몰아줘야 돼. 그래서 그쪽에서 잘 사역하도록 하면 되는 거지 우리가 또 가서 그쪽이 잘 사역하고 있는데 자 J팀을 만들어 우리
교회에 깃발을 세우겠다 이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RSP가 새로운 RSP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전무인 선교에도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폴리센트릭 미션과 세계 선교에 대한 새로운 관계 RSP를 갖도록 제안드립니다. 감사합니다.